자, 안녕하세요. 부따로 삼국유사 의회편 고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장 스님 이야기, 자장 정률조 해드릴 건데요. 자장 스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자장률사 전문가라서 그걸 최대한 축약해서 1시간 만에, 그리고 전에도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대산 관련된 부분에서도 자장률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의 개창과 관련돼서 오만지신조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미 좀 어느 정도 나왔고요. 보질도 태화전기에서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목탑조에서도 자장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자장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한편에 또 다른 전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게 자장 정률조예요. 그래서 자장이 계율을 정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법식을 완성했다. 신라불교의 기본 룰을 만들었다. 틀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자장의 가장 큰 특징. 그래서 신라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자장이 이전에 가장 뜬 분은 원광이고, 원광 다음에, 그러니까는 원광이 시작한 사람이면 자장이 어느 정도 딱 기반을 완성한 사람, 그리고 그 위에서 꽃을 피운 사람이 의상원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자, 정립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기를 만들었었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라불교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와 관련해서 자장률사가 누군가 봅시다. 자장률사의 탄생은 594에서 599,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653에서 655 사이에요. 저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아직도 네이버에 자장연대가 바뀌어지지 않고 있죠. 저거 제가 정한 거예요. 자장연대를 오락가락해요. 각 자료마다 오락가락해서 그거를 전부 다 대조를 해서 이렇게 정한 게 저렇게. 그러니까는 앞에를 뚜렷하게, 생몰년을 뚜렷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은 안 좁아집니다. 자료가 오차 범위가 있어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이 뚜렷하지 않으면 앞에는 대충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599 옆에 물음표 있으면 그 앞뒤 한두 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도 그렇고. 아버지가 소판무림이고 진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진골 출신의 아들이라고만 나오는데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누나가 있었죠.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이제 기도를 한 거고, 그리고 그게 두 번째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찾은 겁니다. 오대산 사적기에 자장은 제 2자다, 두 번째 자식이다 라는 구절도 다 제가 찾은 거고, 그리고 그 이제 누나가 있는데 그게 법궤랑, 저거를 괴라고 읽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승자의 오류로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남아 있는 상태로는 이 법궤랑이라고 하는 여자고, 이게 명랑 스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명랑이 자장보다 유학연대가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자장보다 명랑이 나이가 많아. 그래서 딸을 하나 놓고 자식이 계속 없었거나, 안 그러면 있었는데 계속 잃었거나, 그런 상황들. 예전에는 그게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들 낳기를 갈구를 했고, 이게 우지암 회의라는 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여기에 남산, 경주 남산의 우지암이라는 데서 요 4명이서 회의를 해요. 유신, 알천, 임종, 그 다음에 무림이 회의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당시에 실권자들 회의.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실세들끼리 해서 짱구를 맞추는 거예요. 짜웅 이렇게 딱 맞춰서 우리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그리고 거기에 김유신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죠. 김유신은 가야계고 피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김유신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죠. 원래는 진골이라도 진짜 신라 진골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야 진골이 편입 진골인데 그게 네가 정회원이냐?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회원들을 다 제끼고 대표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유신이 제일 셉니다. 왜 센지는 우리가 알죠. 그 다음 역사를 보면 알죠. 유신 세죠. 유신 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이제 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천부관음에게 기도를 했대요. 천부관음이 천수관음을 얘기하는 건지 관음상을 천분을 모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시면 제가 출가시키겠습니다 라고 했대. 그래서 출가를 해드릴 테니까 조건부 기자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다시 되돌려 보내겠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아들이면 됩니다. 를 해서 이게 무슨 부처님하고 도박도 아니고 딜을 하나 싶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성공. 그렇게 해서 엄마가 이제 유성이 품 안으로 이렇게 탁 들어오는 꿈을 꾸고, 여러분도 자식들 잉태했을 때 그런 꿈 한 번씩 꿔봤잖아. 잊어서 그래요. 잊어서 그래. 그리고 나서 애를 낳았더니 4월 8일에 태어났대.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또 똑같더래. 그 당시에도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되게 재밌는 구절이에요. 왜 삼국시대 때도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네. 4월 8일이 아니었을 때도 있습니까? 인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좀 달랐습니다. 여러 그룹들이 있었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4월 15일이에요. 보름이에요. 보름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보름이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그게 이제 달 계산법으로 해서 4월도 되고 5월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오락가락 하는데 아무튼 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전승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600년대 중반에 벌써 아니 자장이 태어날 때니까 500년대 말에 벌써 4월 8일로 정해져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에요. 그렇게 4월 8일에 태어나니까 얘가 좀 뭔가 부처님하고 내가 가뜩이나 기도해서 낳는데 뭔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선종랑입니다. 이게 이제 남자를 나타내는 여기서 낭자고, 법계랑 할 때는 이건 여성을 나타내는 낭자예요. 그러니까 발음만 같이 실제로는 이건 여성이라는 뜻이고 이건 남성이라는 뜻이에요. 화랑 이러면 꽃을 든 남자입니다. 꽃을 든 남자. 꽃미남이라는 뜻입니다. 화랑. 꽃미남. 재밌어. 그래서 선종이라고 하는 게 모든 좋은 것의 으뜸. 그게 부처님 오신 날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지었던 것 같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름은 선종랑이었고, 그리고 근데 조금 재밌는 게 그런 게 있죠. 관세음 보살님한테 기도드려서 낳는데 나중에 자장율사는 문수신앙자입니다. 문수신앙자입니다. 그 진표율사 때도 되게 재밌잖아. 지장보살님이 먼저 나타났는데 됐고요. 미륵보살님 나오기 전에는 안 멈춥니다. 이렇게 소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어서 보살님들도 힘들어. 시컷 만들어줬더니 갈아탑니다. 갈아탑니다. 그렇게 해서 저 황종사 찰주본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어렸을 때 매사냥을 즐겼는데, 그러니까 매사냥이라는 거 매를 놓아가지고 뭐 응방 매사냥이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를 날려서 이렇게 잡는 그런 거 유목문화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매사냥을 즐겼는데 잡힌 꿩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출가했대. 그렇게 몰라 이게 그렇게 슬픈 건지. 이건 귀족들은 아마 그런 걸 했었지 싶어요. 그냥 일반적인 놀이문화로 해서 싶어요. 그리고 출가할 때 보면 양친을 잃고 처자를 버리고 출가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자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처자는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일찍 출가한 건 아니구나. 네가 굉장히 일찍은 아니었나 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리고 나중에 그 당신 살던 집은 원령사가 돼요. 근데 이거는 출가할 때 절로 만든 것 같진 않고 좀 지난 뒤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기록들을 보면. 그래서 당신이 혼자 출가를 했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고골관, 그러니까 백골관입니다. 그러니까는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 무상하다.
사람들은 결국 다 죽어서 시신으로 변화한다. 주변에다가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걸 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이면 찔리게 해놓고 뭘 했다더라. 그 다음에 머리를 달아매서 이렇게 달아매서 졸지 못하게 하면서 수행을 열심히 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한 번씩 자장율사와 관련해서는 다 한 번씩 들어본 사건. 진평왕입니다. 사람들이 선덕여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연대상으로 봤을 때는 진평왕입니다. 진평왕 때 재상 자리가 비어서 태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됐고, 일단 재상급의 반열에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골 출신의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찾아봐야 몇 명이 안 돼요. 해당자들이 나이 있는 사람 빼고 너무 어린애 빼고 뭐 이러다 보면 몇 명 안 돼. 그래서 출가한 자장까지도 이제 재상 자리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왕이 얘기해도 자장이 듣지 않고 계속 수행자로 남아 있겠다. 라고 하니까 왕이 나중에 이제 좀 시샘말로 빡쳐서 목을 베어라. 라고 사신에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자장이 그때 사신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을 내밀면서 내가 하루라도 계율을 지키고 살지언정 계율을 어기고 100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배라 라고 했었다는, 한 번씩은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배냐? 못 뺍니다. 진골 귀족을 무슨 뭐 영모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쉽게 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했더니 왕이 그러면 너는 포기다.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이 얘기는 뭐냐? 제대로 집안이나 쉽게 말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고 출가했구나. 그리고 스승이 과연 있었나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이때까지만 해도 불교가 신라의 정착이 제대로, 그러니까는 제대로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은사제도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을 다 정비해내는 게 자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출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혼자 출가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스승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 그러니까 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된 뒤에 뭐 진표율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 순제법사한테 출가했다, 뭐 어느 절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정비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뭐 황복사에 출가했다. 그러면 절 이름이 나오거나 스승 이름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스승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는 스승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절 이름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제도권 안에 출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자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당신이 왕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출가를 인정을 받고, 와, 이게 내가 사람들 아는 데 있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더 깊은 골짜기로 숨어 들어갔대. 그래서 아예 이제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상태로, 그 얘기는 1차로 출가했을 때는 사람들이 걔 거기 있어 라고 어느 정도는 판단해 볼 수 있는 정도 영역이라면 이제는 길이 끊기는 거죠. 길이 끊기니까 뭐 누가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식량도 끊어지고 하니까 새가 뭐 열매를 물어서 뭘 해줬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먹고 살았대. 그러다가 이제 꿈에 잠깐 조는데 꿈에 천인이 나타났어. 천인이라고도 하고 이승이라고도 합니다. 천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도리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승이라고 얘기할 때는 서역 승려들, 그러니까 인도나 안 그러면 서역 쪽의 승려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개를 줬대. 5개를 줬대. 뭔 얘기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5개를 받아서 될 일 같지는 않은데, 5개는 신도개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천인이 아니고 아마 이승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신이 개를 줄 수는 없어. 신이 개를 주면 뽀대는 나는데 그거는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개체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이승 버전이 더 오래된 버전이 아닌가 싶고, 이게 나중에 천인으로 신들로다가 권위가 높아지는 차원에서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율사가 되는 겁니다. 자장이
자장은 신이 한 일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젖대 율사가 되는 거예요. 중국 가서 뭘 배워서 율사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젖대 율사가 돼서 그 계율을 가지고 산을 나와서 사람들을 교화해서 계율로서 명망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뭘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70년대, 80년대 자가용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자가용이 있대요. 오, 이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아니 그렇잖아. 뭐 몇 억짜리예요. 이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차예요. 집에 차 2대잖아. 어쩌라고? 주차하기만 힘들겠다. 너네 주차하기 힘들겠다. 야, 아파트에 늦게 들어가면 차 댈 때나 있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정도가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교화 수단으로서 이게 계율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윤리적으로 만든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교화할 수 있는 그게 돼요. 그러니까 뭐 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선불교라든지 선불교 훨씬 뒤에 나오는데 뭐 선불교라든지 교리라든지 이거는 인간의 제한이 있어. 특히 마이크가 없는 시절에 목소리로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것도 한옥 같은데 이렇게 방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말로 떠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거기에 여성은 또 참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율은 남녀노소가 다 되고 떼거리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비슷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월정사에서 금강경 봉창 기도를 하지만 봐봐. 저는 교학이나 명상 같은 거를 밀어붙이지만 제가 중심으로 삼는 거는 그런 걸 삼지만 실제로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안 해. 의외로. 왜? 이거는 사람 숫자에 제한들이 있어요. 특히 명상은 사람 숫자가 더 제한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자주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야 이거 쉽지 않아. 요가는 아마 더 인원 제한이 더 심할 걸. 왜? 누워야 되잖아. 누워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막 포개놓고 할 수는 없잖아. 기도 월정사 와보신 분 아시겠지만 밀집 대형으로 들어갑니다. 한 방에 막 800명 막 이렇게 한 건물 안에 800명이 있는 거야. 그 문수전 이런 데 800명, 1000명 들어갑니다. 그 안에만 가능하죠. 수계 가능합니다. 수계 가능합니다. 영가천도 가능합니다. 딱 그렇게 떼거리만 짚고 가는 거예요. 왜 소수를 짚지 않습니까? 소수를 짚으면 이 세력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다수의 군중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수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널리 자장이 이렇게 쫙 올라올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수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사로서의 명망들이 이제 살살살 올라가고 이때 이제 중국 가서 좀 뭘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저 울산에 문수신앙이 벌써 들어와요. 중국 오대산 문수신앙이 들어와 있었어. 그걸 낭지승운조를 보고 제가 그것도 논문을 다 썼거든요. 그때 벌써 자장 때 벌써 들어와 있었다. 요게 중국 오대산 문수신앙이 언제 정립되느냐를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반증되는 자료로서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중국 자료가 아닌데도 그것의 연대를 비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중국에 이미 안정돼 있었다는 걸 반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수입이 되는데 걔네가 물건이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건 성립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장이 그런 얘기를 듣고 중국에 가서 당연히 신라는 그 당시에 불교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한반도를 보면 왜 신라가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백제가 이렇게 맞고 요 해안선을 따라서 요 울산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얘가 자꾸 맞고 이러니까 당으로부터 머니까 문화적으로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 가서 뭔가를 좀 큰 거를 배워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한 가지. 그리고 문수신앙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거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갔고 언제 갔냐? 638년 이런 것도 다 제가 비정하는 거예요. 언제 연대들 이런 것 제가 다 맞춘 거거든요. 638년에 가서 그 다음에 사신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으니까 진골 출신이니까 사신편에서 그 사신과 가는 배가 제일 안전하고 큰 배입니다. 신라 사신이 당나라로 갈 때 그때 같이 가면 가장 안전한 거죠. 그래서 아마 배가 한 척은 아니었을 거고 여러 척들이 호위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제자들 뭐 승실 등 10인과 같이 갔다 뭐 이런데 같이 유학을 간 건지 뭐 그중에 제자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승려실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승실을 본명으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가서 중국에 가니까 우리나라 요 기록에는 저 자장정률에는 오대산으로 먼저 갔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 밝혔거든요. 오대산으로 간 거는 맨 마지막이에요. 자장률사의 맨 마지막 귀국하기 전해에 오대산에 갔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밝혔거든요. 그러면 왜 오대산 먼저 갔다고 기록에 나오느냐? 그래야 오대산 입장에서 뽀대가 나니까. 그 오대산, 중국 오대산 말고 한국 오대산. 우리 때문에 갔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평창 오대산에서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신이랑 같이 가면 황제를 먼저 아련하는 거지. 제가 바빠서 잠깐 갔다 올게요. 안 됩니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배 타고 들어가서 장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산서성 오대산으로 빠진다는 거는 진짜 욕을 태바가지로 먹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고 그 동선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황제를 아련을 하고 그때 당태종이에요. 당태종. 그래서 당태종이 승광별원, 승광사 별원이든지 안 그러면 황제가 살고 있는 황궁의 어떠한 특수한 별원이든지 그러니까 저 영빈관 비슷한 사찰이 포함된 영빈관 같은 데다가 이제 이렇게 모신 거예요. 모셨다기보다도 배치를 해주는 거지. 저쪽에 모셔라. 저 신라. 그러니까 각 나라의 당나라 입장에서 각 나라들이 이제 오면 사신들이 오고 이러면 레벨에 맞춰서 처리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그래서 신라는 그 당시에 조금 좀 쩌리 그런 상황. 통일하고 나서 좀 세지지. 이때는 백제보다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높진 않아요. 단지 신라가 혼자서 당나라 빠져. 우리 같이 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당이 굳이 내가 왜 너랑 야 급이 맞아야 편을 먹지 이러던 시절이거든. 그게 선덕여왕이 걸사표 보내니까 그럼 왕을 바꾸든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건방지거든 당나라. 그리고 신라가 잘 안 보이는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좋은 대우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자장정률 말고 자장전에 보면 속고승전 도선이 쓴 속고승전 자장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상당히 자장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황실과 관련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괜찮은 이미지를 줬는가 봐.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에서 그런 고승이 왔다라고 해서 이제 수계도 받고 뭐 이러고 선물도 많이 줬대. 그래서 도둑이 선물 훔치러 들어왔다 하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자장이 그 도둑이 선물 훔치러 왔는데 자장이 그 도둑을 감화시켜서 수계를 줍니다. 그래서 도둑이 불교로 바뀌었대. 그 얘기는 뭐냐? 선물이 제법 많았는가 보다. 도둑이 들 정도로 제법 많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던 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귀국할 때 보면 태자도 황제뿐만이 아니고 태자도 자장에게 선물을 주고 뭐 이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태자면 당고종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자장의 위상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데 자장은 거기서 정치적인 거를 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자장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자장이 나중에 대당 외교권을 가지고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장 다음에 대당 외교권을 가지는 인물이 김춘추예요. 그리고 대당 외교권을 가진 사람은 신라에서
넘버 2 아니면 넘버 3입니다. 왕이 있고 대당 외교권 가진 사람하고 뻑까뻑까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건 군권을 가진 사람. 군대권을, 지금 전시체제잖아요. 전시체제에서 군권을 가진 사람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는 김유신입니다. 예, 나중에는 김유신. 그러니까 군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대당, 딱 들어봐도 이게 굉장히 세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전두환 박정희 때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미국 통이냐? 지금 그 얘기니까 굉장히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장률사가 거기서 계속 눌러 앉아서 정치적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장안에서 사교적으로 나갔어야 됐어. 그런데 자장률사는 당신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 온 거거든. 그런데 내가 귀족이다 보니까 사신하고 같이 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제도 만나고 귀족들도 만나게 된 거지. 그건 어떻게 보면 귀족으로서의 책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신라 귀족으로서의 책무라고 보시면 돼. 하지만 내 목적은 공부를 하는 거고 중국 오대산에도 가는 거예요. 구법승의 목적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제 됐고요. 이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종남산 운제사 쪽으로 갑니다. 종남산 장안의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진령산맥으로 연결되는 그 종남산.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서울 남산, 경주 남산이 있는 것도 중국의 이 남산 문화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남산의 끝자락에 있어서 종남산이다. 그리고 거기에 화엄종도 있고, 그 다음에 화엄종, 그 다음에 정토종, 율종, 그리고 삼계교 이런 것들이 막 종남산에 그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불교 어떻게 보면 성지라 성지. 예, 그들은 왜 종남산에 있느냐? 장안으로 들어오고 싶었지만 불러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좀 부를 것 같으면 접니다. 이거 하려고 옆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그리고 수나라의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였던 천태종은 정신 못 차리고 강남에 있다가 이제 천태종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 중기쯤 올라오면 현계다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원 중심에 어떻게 보면 천태종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천태종이 다시 한번 이렇게 떡상하게 되는 반전의 계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저 중국 불교 어떻게 보면 맹학이에요. 처음 다 종남산에서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래서 종남산에 그렇게 불교가 여기가 맛집이라면서요? 여기가 신당동 떡볶이집입니까? 이러면 종남산으로 간 거예요. 장안의 남쪽이니까.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이제 운제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옆에서 동쪽 끝에 약간 조그만 토구를 짓고 거기서 혼자서 한 3년 수행을 해요. 개고생을 했던 것 같아.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그때도 수계를 주고 이런 여러 이적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 치고 거기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선을 만났던 것 같아. 남산율종의 도선 스님을 만났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저때 잘하면 화엄종의 초조인 두순 스님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도 평가를 받았었던 두순 지엄, 그 다음에 지엄의 제자가 의상과 현수 법장이거든. 그래서 연대가 겹쳐요. 그러니까 잘하면. 근데 두순이 과연 그 정도로 떴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죽어서 뜬 사람이 있고 살아서 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뜬 사람이면 내가 외국에서 신라에서 당나라까지 왔으면 한번 저 스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장은 큰 스님들 만나기가, 중국에서 큰 스님들 만나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귀족 사회에서 작은 나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라의 최고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신라 왕자라고 약간 약이 팔렸던 것 같아. 왕자는 아니고요, 왕족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왕자라는 약이 팔렸던 것 같아. 그게 중국 사람이 그렇게 약을 파는 건지, 그러니까는 그 관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팔아주는 건지, 안 그러면 자장 스님이나 이렇게 유학생들이 약간 흘리는 건지, 똑같은 패턴이 김지장 스님한테서도 나오죠. 구화산 김지장, 신라의 왕족 왕자로 태어나서 어쩌고
왕족.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그거. 한 끗 차이기는 한데, 왕하고 잘 알아요. 우리 사촌 간이잖아? 하지만 직계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는 지인이죠, 지인. 지인.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신라 왕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도난 기록에 신라 왕자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 자장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아마. 저는 자장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오대산에 신라 왕자 탑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 그게 도낭에 가면 오대산 그림이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오대산이 있어요. 오대산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림으로라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대산 돌을 그려요. 마치 우리가 금강산이 얼마나 대단하면 금강산 돌을 그리거든. 그림으로라도 한번 볼게요 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오대산도에 보면 신라 왕자 탑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 그걸 저는 자장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장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왕자 아니잖아. 근데 도선도 왕자라고 기록을 해. 그런 걸로 봐서, 그러니까 걔네가 귀족과 요거를 좀 착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불교 입장에서 외국에 있는 그렇게 최고 귀족이 우리 편으로 왔어요. 우리한테 배우러 왔잖아. 그걸 과장하기 위해서 저희 왕자잖아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유학 간 사람들이 어차피 뭐 잘 안 걸릴 건데 이러면서 약간 흘렸을 수도 있고, 내가 왕이랑 잘 알잖아. 거짓말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왕이랑 잘 알잖아. 이러면 옆에 쓰는 사람이 혹시 왕자? 이러면 이러면서 그냥 가운데 약간 멋있는 척하면서 그러면 왕자로. 아니 뭐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신부제 사회에서는 저렇게 위치가 높은 사람이면 큰 스님들 만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후원이 안 끊어졌을 겁니다. 본국에서의 후원이나 이런 게 안 끊어졌을 거예요. 진짜 왕자 출신이 중국에 갔었잖아. 대학국사 의천. 그런데 정원법사 만나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쉽거든요. 왜? 가면 그냥 가지 않죠. 뭐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가죠. 이렇게. 아유,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선물인데, 감동을 받죠. 상대는. 한번 이렇게 만나는데 굉장히 잘해줬다더라. 그러면 다음 사람 만나기 되게 편합니다. 두순을 만났을 수도 있는데, 화엄종의 초종인 두순을 만났을 수도 있는데 두순 레벨이 오히려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두순 레벨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장이 두순 정도를 만났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 지금 두순은 엄청난데 이거는 뒤에 화엄종이 커지면서 이 양반이 떠올라와서 그런 거지, 당시 두순은 그런가? 이 정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장율사가 만나줬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자장이 원래 신라에서 율사였기 때문에 도선이랑은 잘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도선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대등 관계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약간 메모하면서 듣죠.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겠어요? 대등 관계다. 메모 좀 잠깐. 메모 잠깐. 이런 관계인 거는 맞는데, 이런 관계인 거는 맞는데, 뺏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배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도선이 나중에 계단도경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계를 받는 계단을 만들어요. 그게 정업사 계단이거든요. 종남산 정업사 계단.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빨리 자장율사가 통도사 계단을 만들죠. 도선과 교류 속에서 아마 얘기들은 됐고, 자장은 당신이 신분이 높으니까 그런 걸 만들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도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치가 안 좋으니까 큰 불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잖아. 저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가 딴 사람한테 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뭘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형편이 되면 괜찮으면, 자기도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해버리면 되죠. 우리는 못하는 거고 그 조건이 만져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장은 도선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제산 종남산에서 수행을 할 때 아무튼 도선과 두순을 만났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여기서 수행하고 나서 도선에게 오대산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한 번 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선이 그 당시에 남산율종의 도선이 이런 신이한 거를 체록을 해요. 한 10년 정도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체록을 해서 그런 기록들을 남기는데, 집신주
감통록 뭐 이런 식의 기록들을 남기는데 거기에서 오대산 문수보살 출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신라에서 한번 듣고 여기서 도선한테 한번 더 들으니까 내가 가서 한번 참배를 해볼까? 라고 하는 거. 그가 약간 얇죠. 홈쇼핑 하면 안 됩니다. 홈쇼핑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산서성 오대산에 가서 어디로 먼저 가냐면 동대, 그것도 제가 밝힌 거예요. 동대에 먼저 올라갔고 동대에 문수보살 사가탑이 있는 쪽으로 먼저 갔고 뭔지 몰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수보살 삿갓이 있다니까. 김삿갓처럼 문수보살이 삿갓을 쓰고 가다가 삿갓을 놓고 가서 그걸로 탑을 만들었대. 그래서 문수보살 사가탑.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뭔가 싶고 이 현타가 오는데 문수보살이 삿갓을 썼다고? 내가 이랬는데 인도 사람이 삿갓 생각해보니까 쓸 수 있겠더라고요. 나도 베트남 가서 그 베트남 모자를 썼거든. 왜? 괜찮아요. 싸고 괜찮아. 그 대나무 잎인가 무슨 2% 이렇게 까서 만든 거 있잖아. 괜찮아. 그래서 문수보살도 중국에 오시면 삿갓 쓸 수 있지. 네. 자외선은 피부 노화에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동대에서 약간 기도를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북대로 가고 북대에서 거기 제석천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수보살상 앞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신이 내려와서 만들었다. 제석천이 장인을 보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다 굉장히 멋있는, 그러니까 대단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상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 언뜻 이렇게 잠들었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꿈속에 누군가 나타나서 개송을 주죠. 그게 이 개송이에요. 유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편, 직견노사나. 일체법을 알고자 한다면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소유다, 어디에도 없다라고 그것을 알면, 그러니까 금강경으로 말하면 사상비판 비슷한 거야.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 같은 것은 다 존재하지. 그런 인간의 어떠한 핵심이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이와 같이 법성, 존재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직견노사나, 노사나 부처님, 이건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같다라고 봐도 문제는 없어요. 진리의 당체를 네가 보는 것과 같다 라는 얘기를 범어로 들었대. 저 개송은 80권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고, 저 80권 화엄경은 자장률사 돌아가시고 나서 번역되는 책이기 때문에 저걸 들었을 일은 없고, 저 버전의 60권본 화엄경 이야기를 들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60권 화엄경이 자장률사 때 존재했었거든요. 의상대사도 60권 화엄경을 배웠죠. 지엄 스님한테. 왜? 80권 화엄경 번역은 현수 법장 스님이 참여할 정도로 좀 더 뒤에 나오는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송을 범어로다가 또 들었대. 그래서 잠이 깨서 그 범어는 외우고는 있는데 뜻을 모르는 거죠. 한자로 저렇게 얘기했으면 바로 들어왔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이승이, 외국 승려가 그걸 이제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 내가 꿈속에서 이런 개송을 들었는데 뜻을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그 뜻을 해석해 주고 가르쳐 주고 난 뒤에 이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물건인데 너 줄까? 라고 했대. 그게 가사, 바루, 그 다음에 사리, 전골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리들 100과를 줬대. 그게 문수보살의 화신인 거죠. 문수보살이 변화해서 나타난 모습. 그렇게 해서 자장률사가 북대에서 그런 감흥을 얻고 신의적인 이적을 얻고, 그리고 이 자장률사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요 시기를 전후해서 당나라 중기까지 계속 오대산에 하여간 문수보살 만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측천무 때도 그렇고 당고종 이치 때, 그 다음에 나중에 뒤쪽으로 당중종 때인가 한 번 더 해서 황제가 사절단을 파견해요. 그 조사단을 파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청량지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그 조사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수보살이 나타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국 오대산의 문수신앙이 뜨게 되고 국가를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신격으로 문수보살이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사찰의 문수전이 건설이 되고라고 하는 문수신앙이 일대 바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불기 시작해. 그리고 그 시초에 사실은 자장율사가 다닐 때가 그 첫 시작점 끊어지고 있을 때쯤에 자장이 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점을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다이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다이소. 일본 거를 가지고 왔지만 마크도 다르고 결국 한국적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서 이름만 그렇게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자장률사가 642년에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그리고 신라로 귀국하기 위해서 장안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선덕여왕이 왕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자장률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당태종한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당태종이 그러면 돌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돌려보내주는데 그때 이제 황제도 만나고 황태자도 만나고 그러면서 자장률사가 신라에는 불교적인 법식이 덜 갖춰졌는데 룰들이 덜 갖춰졌는데 이러면서 대장경도 가지고 오고 불교랑 관련된 것들을 중국 거를 쫙 세트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나중에 신라에다가 이식을 시키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장률사가 신라로 귀국한 거는 643년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 그렇게 해서 신라로 들어왔더니 바로 선덕여왕이 승통, 그러니까 승려들의 최고 통장을 시키고 황룡사에 주석하게 했느냐? 아닙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장률사는 그 옆에 작은 절인 불황사로 이렇게 이게 인생인가요? 오라더니 대우가 이게 뭔가요? 이러고 있었어요. 황룡사엔 정확하게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화백제도와 그 화백들 그러니까 신라 귀족과 연결된 토착 세력들이 딱 차지를 하고 있었고 자장률사가 선덕여왕 쪽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막고 있는 겁니다. 이때 기가 막힌 이적이 황룡사에 일어나면서 드디어 자장률사가 황룡사로 들어가서 주지를 하고 신라 불교의 틀을 완전히 세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